계엄과 탄핵을 지나 다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김태현의 정치쇼 특별기획 리부트 2025.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 2025. 트럼프 2.0 시대의 관세 전쟁부터 대북 정책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외교 문제가 고차방 정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걸린 외교, 과연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실무와 이론, 이 두 가지를 두루두루 갖춘 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이 취임 14일 만에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인수위도 없었고요. 예. 말 그대로 선서하고 14일 만에 외국 가신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G7 정상회의를 참석했고요. 그런데 나토 정상회의는 안 갔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가고 하나는 가지 않고, 이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한 뭐 전략적 선택보다도 G7과 나토는 아예 성격이 다른 것이죠. G7 회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센 혹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7개 국가에. 거기에 우리가 게스트로 초청국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니 그거 자체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죠. 또 거기 가서 14일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세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소위 우리가 컴백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는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정상 외교는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중 G7에 가서 그러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나토는 소위 말 그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해서 그들만의 군사 동맹인데 그 군사 동맹에 우리가 거기 옵저버, 그러니까 일종의 참여국이 아니라 관찰자로 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옵저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죠. 게다가 올해 나토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그들만의 중요한 방위비, 대러시아 문제보다요. 대러시아보다 방위비, 소위 국방비 증액 5%까지 하냐 안 하냐 문제인데 거기에 우리가 쓱 가가지고 뭐 특별히 할 말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일 만에 G7 가시고 그리고 또 외유를 하신다면 지금 국내 진용이 다 갖춰지지 않은 정부인데 아무래도 국내적인 이슈가 가장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달 좀 넘었는데 뭐 아직 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셨을 때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재명 정부는 일종의 간판으로 실용 국익 중심 외교라고 하지만 학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외교는 국내 정치의 일종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진용을 갖추어서 보다 점진적으로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급해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나라가 소위 컴백했다는 것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전하든 혹은 G7 현지에서 대면 소통을 했든 간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보죠, 교수님. 이게 우리의 외교 청사진, 이거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국제 정치학자시니까 이론도 잘하시고 실무도 해보셨고, 지금 이 국제 정세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아한 가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요, 외교 현장에서 서로 아름답게 차려진 밥상에 매우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하면서 뒤에서 칼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비정한 자기 이익 중심 세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자유무역 체제. 맞아요. 그다음에 다자 협력, 그리고 국제기구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게 지금 다 흔들려요. 일단은
다자 협력이라는 것도 이번에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이 펼쳐지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약 체계는 다 무너졌고 또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였던 자유무역 체제, 소위 WTO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는 FTA 자유무역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 사실상 종식의 시대를 맞았거든요. 최근에 WTO 국제무역기구의 관계자를 만났더니 요새 한가하대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다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갔으니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그간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미국 당연시 여겼던 국제 질서 체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을 맹신하는 자세 혹은 미국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좀 배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양쪽 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국가에 특히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까지 포함인 건데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이 확보되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확장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피는 것이 따라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지만 중국하고도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좀 외교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잘 지켜서 우리의 국익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여야 된다. 즉 2년보다는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과연 미래 먹거리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어떻게 하면 구현될 수 있는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수님 우아한 가시계 시대가 끝나고 약육강식의 각자 도생의 시간이 오면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미국이 그래도 한미 동맹이고 우리나라를 가까운데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명확하게 계산해야죠. 이제 미국에 대한 맹신. 사실 미국이 매우 좀 자비로운 패권이었어요. 야 이거 오늘 굉장히 저 왜냐하면- 우아한 가식, 자비로운 패권 왜냐하면 이거 자기 시장을 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원금을 주어서 우리의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맞아요.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기여한 국가는 미국임에 틀림이 없어요. 매우 자유롭고 공적인 패권이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미국의 증상을 반영한 것뿐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아니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 직전에 트럼프 일기도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이 너무 손해만 보는구나. 혹은 미국의 국민들이 왜 더 이상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소위 퍼줘야 돼요라는 심리가 있어서 미국 정치 역시도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그 하나에 합의하는 것은 더 이상 옛날의 미국처럼 소위 자비로운 미국스러 안 된다. 소위 미국 우선주의는 유효하다라는 일종의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걸 반영하는 게 트럼프의 당선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악순환인 건데 그러면 결국 대책을 세우려면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교수님 많이 만나보셨죠? 트럼프 대통령.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보다 좀 배석을 했고 그래도 만난 당시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회담할 때 배석을 해보고 또 전화 통화도 많이 해봤죠. 옆에 있어봤죠. 어떤 스타일입니까? 외교 스타일? 일단은 문을 닫고 비공개된 상황과 카메라가 있는 상황은 좀 달라요. 카메라가 있을 때는 언론이 있었을 때는 자신의 메시지를 이 외교 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나 문을 닫고는 좀 그의 에고를 좀 살려주면 생각보다는 쉽게 설득을 당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1기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2기 때 보니 그 사이 4년 동안 쉬시면서 보다 더 치밀해지고 그래요? 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또 때로는 이게 보니까 4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재선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속도감을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 좀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기도 하죠. 좀 더 거칠어졌어요. 좀 더 거칠어졌다. 네. 또 상대하기가 예전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에고만 맞춰주고 띄워줘서만은 안 된다는 절대 안 거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전제를 깐 것이 예전처럼 자비로운 미국은 없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상당히 미국에 대한 예. 의인화를 멈춰야 돼요. 아, 우리의 혈맹. 당연히 뭐 혈맹인데 예.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도와주겠지라는 멘탈보다 예.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소위 그들의 관점에서나 우리의 관점에서도 매우 공정한 예. 동맹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 주한 미군이라는 예. 것은 우리도 필요하지만 미국도 필요해요. 중국 견제하려면 필요하죠. 뭐 중국을 견제하던 또 군의 운영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해요. 28,500명의 주한 미군 병사들을 예. 철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미 간의 경제 교류는 예. 일본보다 혹은 때로 일본만큼 매우 미국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전기자동차, 예.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화학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미국 성장을 위해 견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 고용 효과에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필요해. 우리 없는 미국은 사실 어려울 거야.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예. 그러려면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론 중에 잘 안 나오는 것은 우리 관세를 몇 % 내리냐에만 집중하는데 예. 이게 아니에요. 보면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관세 협상이 될지 모르나 예. 이 이후에는 한미 FTA는 이제 없어요. 예. 이제 관세가 부활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2025년 이후에 한미 간의 경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거에 대한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마지막으로는 저는 학교 선생으로 돌아와서 보니 예. 우리 젊은이들의 소위 일자리와 관련된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청년들 어디 취직해요? 갈 데가 없어져요. 소위 산업공동화에 대해서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기 예. 때문에 이거는 그들의 페이스에 밀려가기보다는 좀 당당히 우리도 너희가 필요한 만큼 예.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자세로 예. 좀 당당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실리와 이해득실을 따져서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같은 것도 예전에는 뭐 주한미군 빼면 우리나라 그냥 당장 뭐 안보 무너질 것처럼 우리만 100%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나 미국도 손해라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미국이 어떤 미국이냐가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중심이 된 당연히 예. 백악관 정무직의 미국과 예. 국방부 펜타곤의 미국, 소위 네. 유니폼들의 미국은 달라요. 유니폼들은 절대 뺄 수 없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 감축 이야기도 들리잖아요. 감군 이야기. 네. 사실 뭐 어느 정도 감군은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좀 더 좀 우리의 넓어진 어깨를 실감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한민국이 우선 책임진다는데 이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제일 미국과의 관계에서 걱정했던 게 관세거든요. 맞습니다. FTA는 이제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들이 관세 있고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 좋아하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어디에 집중해서 풀어야 될까요, 교수님? 사실 관세는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그러면 예.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예. 기본적인 우리의 정서는 어허. 야 이거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먼저 맞아요.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미 FTA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었고 예. 이명박 정부 때 비준이 된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트럼프가 요구해서. 예. 근데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이게 소위 unfair, 불공정하다면서 예. 관세를 25% 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간 우리는 한미 간에는 관세가 거의 제로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한미 간에 더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예. 경제적 토대를 없앤 것이다라는 거 하나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들리는 바는 그들이 우리 조선 산업에 맞아요. 대한 협력, 예. 그들 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 예. 알래스카의 LNG 관련된 맞아요. 협력. 예. 사실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따져봐야겠죠. 어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위 광을 잘 팔아야겠죠. 협상 테이블에서 예. 저들이 필요한다고 다 내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경남 지역의 조선산업 그쪽에다 미국에다 다 들어서 내서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이 여기 와서 배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소위 조선 사람이 많이 도태되었으니 소위 그들의 뭐랄까요 해군 조선에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지원해 줄 아하.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좀 뭔가 품목과 에어리어에 맞춰서 예. 받아낼 건 받아내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기여해야겠죠.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위분담금은 첫 번째 윤석열 정부 말기에 예. 5년 동안 계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근데 그리고 그거 두 번째는 예. 그럼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되겠죠. 아하. 그러니까 방위분담금의 근본 우리가 주한미군이 용병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들의 뭐 이를테면 월급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예. 이런저런 비용인데 도대체 뭐가 불편하냐.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 주한미군 운용비의 50% 이상을 이미 우리가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지 아하. 올려줘라고 해서 알았어 올려줄게라고 하면 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교수님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교 문제 생각하면 이제 걱정밖에 안 돼서 왜냐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서 이게 결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잖아요. 미국이야 중국이야 안미 경중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더 격화되고 맞아요. 그럼 미국은 결국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거고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미 경중 웃기지 말고 안미 경미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미국은 예. 우리한테 관세를 때리고 예. 국방비랑 방위비 올리라고 하면서 중국하고는 잘 지내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너 우리랑 잘 지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게라고 해야. 그러네. 근데 예. 또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예. 미국은 좋고 중국은 안 되라고 하는 예. 그래서 반중 정서가 오히려 예. 우리의 외교의 폭을 좁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뉴질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중국 옆에 있는데 예. 소위 세계 2위 대국 경제 대국인 중국이라는 실체를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허.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현실에 대해 어허. 한중 관계가 예. 한미 관계와 미중 관계의 변화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중 관계를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제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라고 하는 그런 선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두 현실적으로 번째, 어렵다. 두 번째는 이건 제 경험에 우러나는 건데 거꾸로요. 북경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서울은 예. 워싱턴의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예.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단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한중 관계가 너희들 이익에 좋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북경과 서울이 얘기도 안 하고 예. 서로 욕만 하는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이야 아니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예. 중국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아하. 서로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예. 대한민국 외교가 너희들한테 좋은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중국의 협의와 공감과 예. 협력 없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중국이라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도 좀 재평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거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10년 만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초대했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이 현실적으로 미국이랑도 잘 지내야 되지만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 그럼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중 전략 방향은 뭐가 있습니까? 전승절 참여는 정말 예. 큰 결정입니다. 이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보다도 그 전에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뭐냐면 예. 다자회담 중에 예. 옆방 골방에 사는 거 말고 예. 이를테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 가서 예. 빵빠레 울리면서 좋은 의전 받고 예. 식사하시고 예. 그다음에 한미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서 예. 한미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하. 제대로 조율한 후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국민적 지지하에 아하. 그때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전승절 행사도 가면 안 된다. 저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승절을 참여하는 것은 예. 앞으로 아하.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 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럼 미국 먼저 네. 제대로 해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된다는 그래야 말씀이죠? 중국 예. 사람들도 우리한테 잘합니다. 야, 이게 그러면 미국한테도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가 레버리지. 중국에게도 미국과의 미국- 레버리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 중국 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싱턴 가서 제대로 예. 된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고 아하. 이걸 교두보 삼아서 예. 한중 관계 특히 10월 전승절에 대해서 가실지 안 가실지 결정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 2025 이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재명 정부의 외교과제들 이거 짚어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과거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 이거 저 교수님도 예. 많이 관여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저 위원장하고 뭔가에 뭐 굉장히 친밀한 관계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 관계가 아직도 좀 유효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어떤 관계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에 예.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는 잘 지냈어. 음. 앞으로 대화할 수 있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줄곧 던졌죠. 예. 근데 평양에서 나온 소위 답변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그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잘 지냈어. 예. 그건 사적인 관계일 뿐이야. 아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라고 했어요. 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고 아하. 나를 테이블에 앉혀서 협상을 하려면 미국이 뭔가 제대로 된 걸 가져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만 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 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푸틴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소위 북러 관계는 사실 네. 러시아는 사실상 대한민국 편이었어요. 그 그 당시에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해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해라는 예. 스타일이었고. 그럼 당시엔 러시아도 북한에 핵까지는 건 좀 부담스러웠단 지금도 말씀이에요?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예. 전술적으로 좀 예. 서로 협력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트럼프는 김정은은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예. 이 북쪽으로 간 거예요. 러시아라는 뒷배가 예.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좀 예. 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관계가 지금 제로 상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견인을 해주는 예. 그러니까 거간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됨에 따라 예. 북미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봐야겠죠. 단 음.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그렇겠죠. 위원장에게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예. 좀 대화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 그간 볼 수 없었던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죠. 그 북한과 러시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그야말로 서로 필요한 거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군대랑 저 포탄 주고 미사일 네. 기술 받고 뭐 이런 네. 건데 러시아랑 굉장히 북한이 지금 친밀하게 붙어 있는데 이러면은 북이 미국과의 관계 풀어가지고 뭐 경제 제재 해제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을 북이 많이 원했잖아요. 그걸 이제 완전히 원하지 않고 야 우리 그냥 러시아로 붙어버릴래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북한은 예. 북한 나름대로 재고 있겠죠. 아. 뭐냐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예, 김정은의 전략적 가치는 푸틴의 입장에서 올라가겠죠. 뭐 그렇겠죠. 왜냐하면 파병까지 해준 마당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란 게 모든 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는 것에 따라 예. 북한의 전략적 가치, 북미회담이 아하.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시간은 별로 없다. 아 시간은 예.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알잖아요. 저 예. 트럼프 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가 또 새로운 행정부가 들었으면 다 뒤집어 예. 풀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교수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대북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라든지 공약법. 왜냐하면 이게 대북 정책이란 게 그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완전 맞아요. 냉탕 온탕을 너무나 오고 가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예.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 혹은 예.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춰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의도적이 됐든 아니면 사고 때문이라도 우리 접경 지역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9.19 군사합의 같은 거는 복원시켜야겠죠. 예. 이재명 정부에서 들어서서 대북 전단지와 대북 확성기를 지금 조치해 버렸잖아요. 그건 되게 좋은 사인이고 북한도 바로 받은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남북 간의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일단 관리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아예 한국 패싱론, 남한 패싱론이라는 건 좀 서랍 속에 넣어버리고요. 아하. 북미 회담 우리 어마어마하게 지지한다. 심지어 북일 대화도 우리가 지지해. 아하. 너희들 빨리 대화해라고 할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한 정책을. 예.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역설이 음. 우리가 남북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모두 상실했어요. 오. 그러니까 예. 남들이 북한과 대화하는 걸 많이 지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하고 전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밖에 오늘 저희가 얘기하지 못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외교 과제는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일본? 일본은 두고 보시죠. 왜냐하면 예. 한일 관계를 너무 정권 초기부터 역사 문제, 징용공 뭐 이런 거 하면 예. 너무 소위 무겁게 예. 리프팅을 해야 되니까 어. 일단은 저는 그 내부의 정리, 내부라는 거는 우리 국내 정부 내의 예. 외교 안보 진영 선수들을 진영을 갖춰놓고 예. 그 다음부터 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인수위 없이 출발하니까요. 예. 상당히 약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획 제목이 이제 리부트 2025거든요, 교수님. 이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리부트가 필요한 점은 무엇일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최근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헌법의 힘을 강조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예.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테면 법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외교는 마치 거기 예외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헌법에는 예. 우리 행복 추구권도 있지만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국익 추구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거에 맞게 외교를 하면 돼요. 게다가 그 국익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얼마만큼 동의해주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예. 저는 헌법의 정신을 좀 많이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고려하면서 외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외교도 예. 헌법의 영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어떤 정권이든지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국익, 우리 국민들의 행복 그렇죠. 이게 최우선이다. 예, 지난 3년간 상처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예. 불안하고 그러니까 외교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했던 리부트 2025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준비된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